연쇄살인범이 대중의 동정을 받는 일은 드물지만 이번 머더러스 마인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 70년 전 인자해 보이는 노부인이 피고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던 도스 부인이 조용히 최소 11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그 중에는 자신의 자녀 2명과 손주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한 행복을 쫓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키키 굳는 할머니, 블랙 위도우, 외로운 마음을 노린 살인마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뜻밖의 여성 연쇄 살인범 내니 도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머더러스 마인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05년) 루이자 홀도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1900년대 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으로서 임신은 그녀의 가족에게 최고의 수치였고, 루는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결국 루는 분노한 아버지의 분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딸에게 달려들어 때리려 했지만 그의 아내가 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진짜 최악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루는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며 아이 아버지 이름을 말할 때까지 그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루는 단호하게 아이 아버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나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루는 어떤 이유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가족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엘라베마주 블루마운틴 새방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1905년 11월 4일 루는 딸을 낳았고 그녀의 이름을 낸시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혼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루는 이제 지역사회의 시선에서 공식적으로 명예를 잃은 여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남자가 그녀와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낸시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루는 제임스 헤이즐이라는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 농부로부터 뜻밖의 청혼을 받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많은 이들은 제임스가 사실 낸시의 아버지라고 믿었지만 이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부부는 농장에서 결혼 생활에 적응했고 그 스캔들은 곧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루는 또 다른 악몽으로 옮겨온 셈이었고, 새 남편이 명령하고 화가 나면 그녀를 때리는 폭군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농장에는 끝이 없는 농장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기 낸시, 즉 그들이 낸이라고 부르는 아이에게 쏟을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도 농부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맡게 됐습니다. 낸이가 제임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녀는 곧 어머니와 똑같이 가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농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내 자녀의 출산 시기와 아내의 일 불가능 기간까지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낸이는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를 증오했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동생들을 돌보고 밭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학교나 친구를 만날 시간은 없었지만 가끔 허락받아 수업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왕복 2마일을 걸어 학교에 다녔고, 학업이 뒤처져 학교 생활이 힘들었으며 가난하고 내성적이라 자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나니는 결국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책에 몰두하는 것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니가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을 사주려고 힘들게 돈을 모으며 독서를 장려했습니다. 일곱 살 때 나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기차를 타고 친척을 방문하러 가던 중 나무가 선로에 쓰러졌습니다. 기관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라니는 좌석에서 튕겨나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으로 그녀는 평생 두통, 우울증,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일 때문에 그녀가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부상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낸니는 쉽게 우울해지고 자신도 동생들을 자주 괴롭히며 때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도 잃고 아버지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는 항상 바른 자식들보다 그녀를 더 나쁘게 대했으며 그녀가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낸니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녀의 로맨스 소설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이상형인 왕자님을 찾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맨스는 그녀의 꿈이 되었으며 그녀의 유일한 야망은 비참한 삶에서 자신을 구해줄 연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엘라베마에서 사랑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임스는 딸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낸니가 머리를 꾸미려다 제임스에게 들켜 그는 지팡이로 때리며 모든 남자는 음탕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음탕한 남자들은 그의 가족이었고 일부는 가족 모임마다 낸니를 성추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임스는 항상 그 일로 낸니를 탓했습니다.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농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낸니는 집 밖에서 일자리를 찾아 가족의 생계를 돕는 것이 허락되었고 블루 마운틴에 있는 리넨 실방적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자리는 낸니가 또래처럼 옷을 입고 처음 친구를 사귈 자유를 주었습니다. 화장은 여전히 금지됐지만 그녀는 또래 소녀들처럼 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예쁜 10대 소녀였던 낸니는 젊은 남성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평판 때문에 좋은 결혼 상대감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소년 찰리 브레그스가 낸니에게 깊이 빠졌고 만난 지 4개월 만에 17살 찰리와 16살 나니는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책에서 본 위대한 로맨스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새 남편에 대해 거의 몰랐고 결혼은 아버지가 주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딸을 떠나보내 기뻐했습니다. 결혼이 꿈과 달랐지만 나니는 좋은 아내가 되기로 했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찰리와 자신이 그의 고압적인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찰리에게는 나니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브레그스 여사는 나니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했고 남편은 종종 새 아내보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니가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 읽는 것도 금지하며 그걸 아들을 속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나니는 너무 불행해서 시어머니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니의 마지막 구원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4년 동안 나니는 1923년부터 1927년까지 매년 한 명씩 4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니는 새 남편과 자신의 삶을 혐오하게 되었고 곧 다른 남자들의 품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니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졌지만 찰리와 그의 어머니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리도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 그 결혼 생활은 파국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니는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대한 사랑을 꿈꾸며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 특히 첫째 딸 말비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른 세 자녀의 요구에 점점 불만을 느끼고 돌봐야 할 자녀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니는 첫째이자 가장 사랑하는 딸 말비나를 가졌을 때의 행복과 말비나와의 깊은 유대감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니는 그녀의 뒤틀린 생각 속에서 4명의 불행한 아이들을 두는 것보다 1명의 행복하고 잘 자라는 아이를 최대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브레그스 부부의 결혼 생활은 망가져 찰리는 자주 며칠씩 집을 비우며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외출 중 하나에서 돌아온 찰리는 자신이 나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 밖에 모여있는 군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집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가족을 발견했을 때 두 중간 딸이 식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니는 가족과 끈끈한 지역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관심과 동정에 마치 즐거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착함과 품위로 칭찬을 받았고 모두가 비극을 받아들이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아이들을 빨리 안장하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싶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장례식을 치르기를 완경히 주장했습니다. 의사들이 소녀들이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식중독으로 진단했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하지 않았고 시신은 매장을 위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중독된 경위는 언급되지 않고 사망 당일 아침 오염된 곡물로 만든 죽을 먹었다는 사실만 언급됐습니다. 레니가 자신의 딸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녀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지역사회의 분노를 감당한 것은 찰리였습니다. 가족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찰리는 모두에게 인기 있던 남자에서 지역사회에서 외면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던 어머니도 내니를 편들었고 모두가 내니에게 동정하며 그녀의 위상은 엘라베마주 블루타운의 작은 공동체에서 높아졌습니다. 모두가 내니 브레그스를 사랑했습니다. 찰리는 아내가 딸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고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의 평판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두 딸을 묻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밤 찰리는 짐을 싸고 맏딸 말비나를 침대에서 데리고 가족의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찰리는 아기 플로린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플로린은 유모에게 꼭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맏딸이자 가장 아끼던 딸을 데리고 사라진 후 유모를 향한 동정심은 2배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무너지기는커녕 다시 한번 쏟아지는 관심을 즐겼습니다. 물론 말비나를 잃은 것은 다른 두 딸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돌볼 아이가 한 명 남았지만 유모가 원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927년 은 유모에게 힘든 해였습니다. 세 딸을 잃어서가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해방된 후 자신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모는 플로린, 찰리, 그리고 나이든 어머니를 부양하려 다시 방적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브레그스 할머니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행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제는 유모에게 완전히 의지해 먹고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여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부인이 자연사했다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검이 이루어졌다면 브레그스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내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비소가 섞인 조림자두 때문에 중독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이제 내니는 돌볼 아이 한 명만 남아 집을 혼자 쓰게 됐습니다. 삶이 네가 꿈꾼 것과 더 닮아졌어. 하지만 남편의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집도 점점 허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여름 찰리와 말비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 여성과 어린 소년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내니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집을 되찾으러 돌아왔습니다. 내니는 패배를 인정하고 짐을 챙겨 말비나, 플로린과 함께 집을 떠나 찰리와 그의 새 여자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찰리는 이때 내니와 단둘이었다면 그녀가 그들을 죽였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레니는 결국 자신이 자란 농장으로 돌아가야 했고 아버지의 요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찰리와의 8년간의 결혼 생활, 그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레니는 다시 가족 농장을 떠나 일을 구했고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애니스턴 면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으려 했고 그녀를 좋아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는 사람은 없었고 곧 지역 신문에 구혼 광고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남성과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나니는 결국 22세의 공장 노동자인 프랭크 헤럴슨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두 사람은 결혼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모여 많은 상실을 겪었던 그녀의 행복한 삶을 기원했습니다. 결혼 후 나니와 프랭크, 말비나, 플로리는 조지아주 시더타운으로 이사했고 프랭크는 그곳의 구디어 방직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니는 꿈꾸던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고 그와 통나무집에서 로맨틱한 밤을 보내며 더는 돈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니는 프랭크가 술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대부분의 밤을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자주 폭력적으로 변해 여러 번 싸움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나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로맨스 소설들로 자신을 둘러싸며 여전히 그 소설들이 그려낸 완벽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니의 첫째 딸 말비나는 어머니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곧 동네 젊은이들이 말비나와 데이트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니가 지켜봤습니다. 모지 헤인스라는 한 젊은 남자가 나니의 승인을 받아 말비나와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18살 모지는 집과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말비나와 나니 모두에게 신사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42년에 결혼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말비나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나니는 딸을 위해 기쁜 척했지만 실제로는 딸이 아이를 가지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아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차갑고 무심한 남자와 함께 평생 갇혀 지냈던 것처럼 딸도 평생 갇혀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니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이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남자아이는 1943년에 태어났고 말비나와 모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버트라고 부른 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나니 역시 다정한 할머니 역할을 하며 딸을 도울 수 있을 때마다 도왔고 어머니와 딸은 말비나가 어렸을 때처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플로린 역시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니와 프랭크와 함께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플로린은 나니의 마음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뒷전이자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았으며 플로린은 어머니에게 차가운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44년 말비나가 다시 임신했다고 알리자 나니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니는 둘째를 빨리 갖는 것이 딸의 인생을 망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들이 인생을 망쳤던 것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니는 새아기가 모든 걸 망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비나의 두 번째 임신과 출산은 첫 아이 때보다 힘들었고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위로를 받기 위해 어머니를 불렀고 나니는 기꺼이 응해 딸의 손을 잡고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수시간이 지난 후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지만 말비나는 너무 지쳐서 아기를 안을 힘조차 없었고 그래서 나니가 대신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몇 분 후 아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사 결과 명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오랜 진통으로 아이가 산소 부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음이 무너진 말비나 여동생,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꾼 악몽을 털어놓았습니다. 에테르의 영향으로 말비나는 여동생에게 꿈에서 어머니가 모자에서 핀을 꺼내 신생아 머리의 부드러운 부분에 찌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리는 아기가 죽고 병원에서 언니를 위로한 뒤 어머니가 손가락 사이로 모자 핀을 비비던 모습을 떠올렸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플로리는 어머니가 아기 죽음에 책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죽일 리 없겠지요. 하지만 그 생각은 말비나를 괴롭혔고 아기를 잃은 슬픔까지 겹쳐 그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면 자주 로버트 아기를 나니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모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부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비나는 군인의 품에서 위로를 구했습니다. 레니는 분노했고 말비나가 자신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말비나는 또다시 술에 취한 밤을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2살배기 로버트를 레니에게 맡긴 채 떠났습니다. 레니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자신의 인생과 이제는 딸의 인생에 대한 모든 분노가 폭발했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상은 순진하고 착한 로버트였습니다. 레니는 로버트가 좋아하는 비스킷을 굽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스킷에는 쥐약이 섞여 있었고
내니가 신이 난 어린 소년에게 그 간식을 먹일 때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임을 내니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니는 침대에 들어가 아무 걱정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린 로버트가 세상을 떠나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니는 손자를 필사적으로 깨우려는 척 연극을 했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질식사라고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현재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니의 상태를 본 의사는 아무런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미 인생에서 최악의 고통을 견뎌낸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니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의 동정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말비나는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고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소년의 장례식에서 내니는 오스카상에 어울릴 만한 슬픔을 연기하며 관이 내려질 때 히스테리적으로 진흙탕에 몸을 던졌고 남편과 가족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내니는 장례식 후 술자리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양딸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내니가 말비나의 두 아기 죽음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충격스럽게도 프랭크가 일어나서 내가 다음 차례인 것 같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손자를 묻은 지 몇 주 만에 내니는 남편 프랭크를 묻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축하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내니는 술에 취한 남편을 데리러 갔고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내니를 폭력적으로 강간했습니다. 16년간 짐승 같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버텨온 내니에게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사라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프랭크가 비틀거리며 일하러 가는 동안 매니는 사랑하는 정원을 돌봤습니다. 허단 가장자리를 파다가 내니는 남편이 숨긴 밀주병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술이 가득했습니다. 프랭크는 내니가 술을 버리지 못하게 병을 숨겼고 내니는 그가 다시 찾으러 올 걸 알았습니다. 내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땅에서 병을 꺼내 그 안에 술을 조금 따라내고 그 자리에 쥐약을 넣은 뒤 다시 병을 묻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니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 자신이 숨겨둔 병을 찾아 그 안에 술을 마실 것을 알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싸늘한 시신을 정원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도착했을 때 범죄보다 오염된 밀주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랭크가 원래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니가 병을 씻어 증거가 남지 않았고 프랭크는 술로 인해 죽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검 없이 장례식은 많은 이들이 참석해 무사히 치러졌고 내니는 다시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역할을 완벽히 했습니다. 플로린과 멜빈은 양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것이 내니가 딸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딸들은 가족 내 모든 죽음이 내니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크가 죽은 후 내니는 뜻밖에도 그의 생명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상속받았고 곧바로 잭슨빌 외곽에 있는 10에이커의 땅을 구입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곳에 내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찬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내니는 그 땅을 임대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 돌보면 되는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 대부분이 이제 멀어진 상태라 내니는 외로웠고 그래서 신문의 구혼 광고란을 통해 다시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얻은 재산 덕분에 내니는 이전 두 남편보다 더 나은 상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로 연락해온 많은 남성들을 꼼꼼하게 검증했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잠재적인 구혼자들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남편으로 알리 레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현지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 2개주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알리 레닝은 해군 참전용사이자 노동자 팀을 이끄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는 내니의 아름다움과 깔끔한 외모에 매료되었고 두 사람은 첫 만남 후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니는 엘라베마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렉싱턴에 있는 남편의 안락한 집으로 이사했으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완벽한 삶을 함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니는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만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전 두 남편처럼 독한 위스키를 마시지는 않았지만 와인과 맥주는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미를 절실히 사랑했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다가 늦게 오자 상황이 악화되어 내니는 잠시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알리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는 여성들과 거리를 두고 술을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독되어 있었고 다시 술을 마시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용서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나니는 알리를 떠나 잭슨빌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마다 외로움을 달래려 외로운 마음 칼럼에서 만난 남성들과 위안을 나눴고, 그들 중 아무도 그녀가 유부녀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니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라베마에 있는 가족들과 거의 연락이 없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고립과 불만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우울감에 휩싸인 그녀는 외모나 완벽한 아내가 되려는 노력에 점차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남편에게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다시 발동해 결혼 초처럼 다시 다정하고 화려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며 한 달 내내 그의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알리에게 그가 좋아하는 자두파이를 구워줬고, 알리는 앉아서 간식을 먹으며 이상하게 쓴맛을 느꼈지만 아내의 정성에 차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알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내니는 여러 번 의사에게 전화했고 의사는 도착해 알리의 심장마비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리는 렉싱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슬퍼하며 불쌍한 내니를 위로하고 그녀가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켰습니다. 엘라베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관심과 동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알리의 가족을 달래고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내니는 장례식 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내니는 알리의 생명보험을 문의하고 집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니는 알리가 결혼 후 유언장을 갱신하지 않은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내니에게 상속됐지만 집은 여동생에게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내니의 해결책은 집을 불태워서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있던 주택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탄 뒤 마을 사람들은 내니를 의심했지만 내니는 이미 여론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알리의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내니는 노부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며 완벽한 식사와 간식을 위해 몇 시간씩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레닝 부인이 병에 걸렸을 때 내니는 그녀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병상에 누워있는 그녀에게 푹 고운 건자들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외아들 사망 후 건강이 나빠져 곧 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1952년 봄, 레닝 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니가 자신의 슬픔을 견디면서도 레닝 부인을 임종까지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나니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머물렀고 이후 유산으로 받은 보험금을 챙겨 렉싱턴을 영영 떠나 엘라베마의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가 된 나니는 외로움을 달래려 구운 광고란에서 새 남편을 찾으려다 언니 도비의 위독 소식을 듣고 멈췄습니다. 나니는 헌신적인 동생답게 도비의 집으로 찾아갔고 언니가 어떤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끔찍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니는 언니를 간호했으나 일주일 뒤 언니가 죽어간다고 판단해 죽음을 앞당겨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니가 도비에게 졸인 건자두를 먹인 후 도비는 죽었습니다. 또다시 나니는 언니의 장례식에서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고 조문객들에게 푸짐한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니와 도비의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부모님과 소원했지만 도비는 아니었습니다. 나니는 오빠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는 뜻밖의 괴로워했습니다. 나니는 어릴 적 자신을 대했던 방식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아버지에게 복수하리라 마음먹었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니는 자란 농장으로 돌아가 어머니 룰을 위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무일푼이 되었고 남편의 큰 빚으로 농장도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루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자녀는 소원해진 딸 나니뿐이었습니다. 농장 문제를 정리한 후 나니는 어머니를 엘라베마 오두막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블루마운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니가 어려움에 처한 노모를 돌보는 친절함을 칭찬했습니다. 오두막집에서 나니는 곧 구원 광고란을 통해 만난 남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어머니에게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면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나니는 어머니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챙겨드렸고 노모가 몸져 누워 점점 더 아파지자 나니는 직접 손으로 푹 고운 자두를 먹여드렸습니다. 루가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고 나니는 또다시 깊은 동정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나니는 가족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졌고 이 자유를 최대한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그녀는 더 이상 젊은 남성들에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숙한 신사들에게 관심을 돌려 다이아몬드 서클 클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 클럽은 사회에 나이가 많거나 부유한 회원들을 위한 만남 모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니는 그녀와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자신을 돌봐줄 아내를 찾는 호랍이나 이혼남들이었고 나니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는 캔자스 출신 리처드 모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결혼해 나니는 캔자스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삶이 이상적이었고 집도 완벽했으며 은퇴한 리처드는 항상 곁에서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나니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니가 어릴 적부터 꿈꿔온 행복한 결말의 로맨틱 소설 같은 삶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곧 시내에서 장을 오래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마다 나니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 외출의 횟수와 길이가 점점 더 일정해지자 나니는 리처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 미용실에 들른 뒤 나니는 필요한 걸 모두 알아차렸습니다. 또다시 나니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성들을 포함해 여러 여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남자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나니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남자는 상습 바람둥이였습니다. 나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리처드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구원 광고란에 실린 남성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명의로 여러 건의 생명보험 신청서를 작성했고 남편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명보험도 추가로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의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 만에 내니는 쥐약이 섞인 자두조림과 사과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니의 세 번째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노인이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내니는 보험금을 타내고 부유한 여자가 되어 캔자스를 떠났습니다. 내니는 완벽한 남편을 찾으려는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전 3명의 남편들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외모와 나이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대신 충실한 남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오클라호마 출신의 59세 사무엘 도스였습니다. 도스는 주 고속도로 검사원이자 평신도 설교자로 담배, 술, 여자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니에게 그는 이전에 만난 남자들과 완전히 달랐고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53년 6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남자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술이나 바람은 피우지 않았지만 나니가 못 참는 다른 결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구두쇠의 완벽주의자였고 나니는 그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규칙적이었고 그는 나니가 좋아하는 로맨틱 소설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니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사치나 간식 같은 것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락함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산 지 겨우 석 달 만에 나니는 그를 떠나 엘라베마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사무엘에 다시 생각해보라는 편지가 있었고 내용은 그녀를 더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본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산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과의 기색도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도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니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녀의 뒤틀린 마음속에 복수하지 못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버지와 비슷한 괴롭힘 성향을 가진 남자에게 복수함으로써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니는 남편을 죽이려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그에게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세미얼은 기뻐하며 약속을 지켰고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가 내니가 그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미얼은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해 사망 시 내니가 유일한 수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세미얼이 내니의 연애 소설을 집 선반에 못 올리게 하자 그것이 그의 마지막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죄악스럽고 잘못된 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내니는 세미얼을 독살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비수의 맛을 감출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매일 그의 커피에 조금씩 비소를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세미얼을 서서히 독살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독이 세미얼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욕을 잃고 체중이 줄었으며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방문했지만 문제를 알지 못해 세미얼은 결국 입원했습니다. 이 일은 내니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심받지 않고 빠른 죽음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세미얼은 매우 아픈 사람이었지만 죽지는 않았고 병원에서 23일이 지난 후 내니의 절망 속에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니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며 남편이 아픈 내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은 의료진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니는 이 기간 내내 남편이 죽기를 은밀히 바랐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와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자 내니는 그를 위해 맛있는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각종 곁들임이 달린 구운 돼지고기, 그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몇 주 동안 병원 음식과 식욕 부진으로 몹시 배가 고팠고 내니가 옆에서 커피를 채워주며 그는 한 입 한 입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몇 시간 만에 사무엘이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내니는 그에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안심시키며 침대로 데려가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엔 내니가 일을 제대로 했고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재빨리 사망 원인이 이전의 위장질환 때문이라고 선언했고 내니는 이웃들이 그녀를 위로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니는 남편을 묻고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얻은 뒤 그의 생명보험금을 타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무엘의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결심한 슈발바흐 박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슈발바흐 박사는 부검을 실시할 권한이 없었지만 그의 호기심은 너무나 컸고 그는 내니에게 직접 접근해 남편의 부검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범죄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왜 사망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요청했을 때 내니는 그녀를 위로하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많은 조문객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니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슈발벤 박사이 세미얼의 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의 소화되지 않은 구운 돼지고기와 곁들임 음식들 그리고 커피 찌꺼기와 말 한 마리도 죽일 만큼의 청산가리를 발견했습니다. 몇 시간 후 네니도스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부인했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통제할 수 없이 킥킥킥거리며 웃는 이상하고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독살을 확신했지만 그녀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철저히 조사를 했고 배경에서는 나니의 삶과 그녀가 남긴 죽음의 흔적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나니를 신문했지만 나니는 인터뷰 내내 추파를 던지고 킥킥거리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사형이 언급되었을 때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몇 시간의 신문 끝에 나니는 웃으며 알겠어요. 제가 그의 커피에 쥐약을 넣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던 돌파구였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은 그녀의 다른 살인에 대한 자백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남편들에게 얼마나 나쁘게 대우받았는지 신세 한탄을 듣고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대가로 쉬는 시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잡지를 읽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레니가 자신의 친척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두 어린 자녀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무덤에서 파내져 비소 중독 검사를 받았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이 이야기를 입수하자 레니는 그 관심을 즐기며 기자들에게 기꺼이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레니는 1955년 6월 2일 사무엘 도스 살인 혐의로 재판을 앞뒀지만 변호인들이 논리를 찾지 못해 유죄 인정을 권유했고 레니는 1955년 5월 17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매력적이고 늘 웃는 노부인에게 사형 선고로 인한 반발을 걱정해 전기의자 처형을 면제했습니다. 그는 레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레니는 4명의 남편과 자신의 어머니, 여동생, 손자,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레니는 2딸 살인은 부인했지만 사무엘 도스 살인 혐의로만 재판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감된 동안 레니는 자신을 흠모하는 많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지막 10년을 보냈고 평생 자신을 피해갔던 진정한 사랑의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5년 이르자 레니는 백혈병으로 심각하게 앓기 시작했고 6월 2일 교도소 병동에서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 도스가 자두 스틸을 좋아했다면 레니 도스는 결코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끝없는 사랑을 찾아 조용히 살인을 계속했을 것이라는 것이 널리 믿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 입은 머리 부상으로 양심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손상됐을 수 있어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연쇄 살인범들처럼 레니의 살인 성향은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습니다. 레니는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해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로맨틱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살기를 격려했지만 아마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니에게 있어서 끝없는 사랑의 추구는 치명적이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레니를 그저 그녀의 삶에 닥친 비극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내, 어머니, 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고 그로 인해 받는 관심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단 것을 싫어하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았다면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누구든 계속해서 살해했을 것입니다.